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30여 년 전 애들이 아장아장 걷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자식 둘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자라는 사이 저는 천천히 늙은 거겠죠. 첫째는 아들인데 10달을 꽉 채워 태어났고 둘째는 딸인데 칠삭둥이라고 하죠. 10달을 못 채우고 7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철물점과 전파사를 함께 운영하는 부모님의 장녀로 태어나 쭉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연실, 남동생 이름은 건우인데 철물점과 전파사는 저희 남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었죠. 건실철물, 건실전파사, 건실하게 오래오래 가게를 하려고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주로 전파사에서 전자기기들을 수리하셨고 엄마는 철물점에서 자잘한 공구들과 그릇을 팔았습니다. 아빠는 언제부터 이렇게 손재주가 좋았어? 고장난 걸 어떻게 이리 뚝딱뚝딱 고쳐? 글쎄다, 아빠가 연실이 너 나이보다 어릴 적에는 가지고 놀 게 별로 없었어. 그냥 산과 들판이 놀이터였지. 아버지 또래 친구들은 산들에서 곤충 같은 것을 잡고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는 그렇게 활동적인 편이 아니었다. 몸이 약한 탓도 있었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농기구나 연장들 관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나중에 좀 더 자라서는 물건을 뜯어보고 조립하고 그런 게 아주 재미가 있더라. 나중에 이걸로 먹고 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말이다. 그래? 그럼 아빠는 운이 좋은 거네? 저번에 순천에 놀러 갔을 때 순자 아줌마가 그랬는데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행운이래. 순자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셨어? 순자 아줌마는 생선 가게 하잖아.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거든. 아줌마는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 장사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지? 나라고 하루 종일 생선 대가리 자르는 일이 좋아서 하겠니?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러시던걸? 그래, 다들 그런 거지. 땅 파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누구는 애들은 그냥 낳아만 놓으면 절로 큰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절로 크던? 아니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게 다 돈인데. 그러니까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어른이 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 나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그럼 연실이도 어른이 되지? 우리 연실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아빠처럼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있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꼭 뭐가 되어야 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어른은 나쁜 거야?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돈 아주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만 그러는 게 쉽지 않잖아. 나중에 결혼하고 연실이 자식들이 생기면은 부모가 되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야. 지금부터 걱정할 것은 아니지. 경제가 막 성장한다고 했지만 당시는 컬러 텔레비전도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좀 산다고 하는 집에서만 텔레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와 사귀고 친해지려고 다들 노력을 했어요. 친해지고 나면 친구 집에 놀러 갈 수 있고 텔레비전이라는 걸 구경할 수 있었으니까요. 현재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나 자동차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때는 자가용 자동차도 중산층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전파사를 하는 아버지가 주로 수리를 하는 것은 라디오, 선풍기 같은 것이었고 형광등보다는 백열전구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전구가 자주 팔렸습니다. 집집마다 비상용으로 양초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저 철없을 때라 꿈도 야망도 없는가 보다. 언젠가 나도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겠지 했는데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더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딱히 공부에는 소질도 욕심도 없었기에 20살이 되어 부모님의 철물점과 전파사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한 동네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손님들은 사실 거의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었죠. 나이가 드니까 영 눈이 침침해서 안 되겠어. 무슨 수전증이 있는 건지 손도 달달달달 떨리고. 내가 그래서 진즉 전파사에 사람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좀 기술 있는 젊은 사람으로다가. 그러면은 당신은 한결 일이 편하겠네. 수리는 기술자한테 맡기고 당신은 물건 들여다 놓고 재고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도 연실이가 철물점이랑 전파사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물건을 곧잘 파니까는 다른 직원은 필요 없고 전파사에서 일할 청년만 구해봅시다. 지역 신문에도 공고를 내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개를 부탁한 지 몇 달 뒤 한 청년이 우리 아버지 전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거무잡잡한 피부에 다부진 몸으로 보여서 기술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죠. 아무래도 앉아서 오밀조밀 손을 쓰는 것보단 힘쓰는 일을 더 잘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거 고치는 거 내가 옆에서 봐도 되겠나? 네, 한번 수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청년 제품 수리하는 것을 지켜볼 때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생긴 것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투박해 보이는 손이었는데 막상 공구를 집으니 어찌나 섬세하게 작업을 하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뚝딱 고쳐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흡족한 듯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무엇을 하다가 왔나? 농사짓는 부모님 일을 돕다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전기기술 같은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배웠는데 군대에서도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그렇구만. 아버지가 월남에 다녀오셨거든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유증을 앓았고 참 고생하시다가 몇 년 전에 떠나셨어요. 참 좋은 용사셨구만.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 타지러 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네. 예, 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신문 광고를 봤는데 저한테 딱 맞는 일 같아서요. 이제는 한 곳에서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근처에 방을 얻었나? 정육점 하는 이씨 아저씨네 새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멀지 않지. 다니기는 가까운 듯해서 잘 됐네. 여기 오는 손님들이야 거진 다 동네 사람들인데 그래도 심심찮게 술이 맡기는 일이 많거든. 잘 부탁하네.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떠돌던 총각은 우리 아버지 전파사에서 일을 하며 정착을 하게 되었죠. 저도 가게 일을 계속 돕고 있어서 자연스레 얼굴을 마주칠 일이 많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릴 적 코흘리게 때부터 봤던 동네 친구들을 볼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대화만 나눠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것 같고 물건을 전달하다가도 손이라도 스칠 때면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태어나 처음 느낀 연애 감정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 23, 그 남자가 25이었습니다. 꽃다운 청춘에 서로 알게 되어 자연스레 마음이 깊어졌고 인연을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가 그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서는 아예 남편과 제가 우리 아버지 전파사를 물려받았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전파사로 먹고 사는 게 괜찮았거든요. 아버지는 전파사를 사위에게 물려준 뒤 첫째 아들이 유치원에 가기 전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년이 지나 둘째 딸이 태어날 때쯤부터 전파사를 운영하는 게 예전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가 되자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때는 집집마다 TV가 다 있었고 점점 전화기나 라디오, 선풍기를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늦기 전에 일을 새로 찾아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보. 남편과 상의해서 전파사를 정리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기기술 쪽으로는 특화가 되었기 때문에 금방 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한전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본사 직원은 아니었고 한전에서 쓰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어요. 전봇대와 전선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모아두었던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초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점을 열었어요. 당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시작했거든요. 아주 목이 좋았습니다. 그 동네 떡볶이 파는 곳이 시장에 있었는데 학교 코앞에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영수야, 학교 끝나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엄마 가게로 와라. 알겠지? 알았어요, 엄마.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1학년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후문 쪽에 가게가 있었으니까 하교한 아이들을 돌보기가 참 좋았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똘망똘망하여 달리기도 공부도 곧잘 했는데 딸은 좀 어리버리하고 내성적인 애였어요. 유치원 때부터 참 손이 많이 갔는데 초등학교를 가니 애가 학교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곧장 가게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말고 돈가스를 튀기며 장사를 준비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 수업을 길게 하지 않아서 항상 딸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학교 후 가게로 데려와 점심을 먹이고 공부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점심 장사에 바빠 정신이 없었거든요. 만들어둔 김밥도 거의 나가고 떡볶이 한 판을 다 팔고 새로 떡볶이를 하려고 물을 붓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수, 왔니? 엄마, 나 배고파.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 배가 고파?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해서 엄청 뛰었거든요. 그래, 떡볶이 이제 새로 하니까는 영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영이야, 오빠 학교 끝나고 왔다. 영이 없는데? 영이가 왜 없어? 아들 말에 흠칫 놀라 가게를 둘러보니 세상에나 딸이 없는 겁니다. 원래 오빠보다 일찍 수업을 마치고 가게로 오는 애인데 너무 깜짝 놀라 가게를 뛰어나갔어요. 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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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 나온 아들과 함께 분식점 앞 후문을 살펴보고 운동장, 교실, 복도를 다 돌아다녔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그냥 쿵쿵 뛰고 식은땀이 나는데 정말 큰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학교를 샅샅이 본 뒤 아들과 함께 학교 정문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정문에서 50m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영희야! 영희야! 영희야, 여기 있었어. 학교 끝나면 곧바로 분식점으로 오라고 했잖아. 오늘 나갔는데 분식점이 없잖아. 이 문이 아니라 저쪽 문이잖아. 정문 말고 후문. 후문으로 나와야지. 아니, 잘 찾아오다가 오늘 갑자기 왜 그랬어? 엄마랑 오빠 얼마나 놀랐다고. 문으로 나갔는데 엄마가 안 보였다고. 왜 나한테 그래? 딸은 놀라서 엉엉 울었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 학교 근처에 있었고 멀리 가지 않은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다음날 딸과 함께 학교로 가서
정문과 후문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교실에서 나와서 후문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딸이 기억하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먼 곳도 아니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가게 찾아오는 것도 헤매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1학년이잖아. 학교가 낯설고 갑자기 잊어버렸나 보네. 어디 멀리 안 가서 다행이야. 장사도 장사지만 내가 영희 때문에 학교 바로 앞에 분식점을 차린 건데. 다시 길 알려줬다며? 이제 안 그럴 거야. 8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일까요?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들도 그 일에 충격을 받았는지 더 동생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분식집에 종종 친구들을 데리고 오곤 했는데 딸은 한 번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른지. 학년이 올라가 아들은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딸은 10살이 되어도 내내 저랑 꼭 붙어 있었죠. 그때 한창 남자아이들은 태권도 학원, 여자아이들은 피아노 학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이라도 하면 좋을까 해서 딸을 피아노 학원에 데려갔습니다. 실력이 늘거나 뭐 대회 같은 거 바란 게 아니고 그냥 집중해서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피아노 학원도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영희야, 피아노 학원 찾아갈 수 있어? 학교 바로 근처에 있잖아. 아니, 못 가. 나 혼자 못해. 하교 후 여전히 딸은 바로 분식집으로 왔고 거기서 간식을 먹인 뒤 잠깐 가게를 비우고 딸을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지나 끝날 시간이 되면 다시 아이를 데리고 분식집으로 왔고요. 애들 둘 키우며 분식집 일에 남편 퇴근할 시간 맞춰 저녁 차리기. 하루하루가 참 빨리 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빠르게 판단을 한 덕분에 생활은 훨씬 나아졌지요. 전파사를 제때 정리했고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각자 일을 구한 게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 어렸을 때 아버지랑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더군요. 이렇게 학교 앞에서 아이들 상대로 떡볶이, 김밥, 돈가스를 팔며 생활을 유지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밥 많은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하니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아이들 커가는 것, 남편과 열심히 살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이룬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집중력이 좋고 진득하니 앉아 공부하고 스스로 할 일을 하는 애였는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항상 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죠. 당신도 나도 공부 쪽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영수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나보다는 당신을 닮은 것 같지? 집중력도 좋고 진득하게 앉아있는 걸 잘하잖아. 난 어려서부터 그런 걸 못했는데. 나야 그냥 전기전선 쪽에 한정되어 있지. 나라고 책에 취미가 있었나? 참 신기하네. 그래도 영수가 저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는 해줘야지. 혹시 알아? 우리 영수 나중에 큰 인물 돼서 이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될지? 영수야, 아무 걱정이 없지. 나는 영희가 걱정이야.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덧셈 뺄셈을 어려워해서 애를 먹고 있잖아. 산수 쪽 머리가 아닌가 봐. 그래도 감수성은 풍부하잖아. 피아노 학원 꾸준히 보내길 잘한 거 아니야? 여보, 안 그래도 피아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뭐라고? 영희 계속 피아노 학원 다니게 할 거냐고. 너무 산만하고 큰 흥미도 없고
요즘에는 특히나 피아노 치는 것도 안 좋아해서 학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네. 남편은 딸이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좋게 표현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감정 기복이 큰 거였어요. 11살인데도 유치원 애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면서 때를 쓸 때가 많았고 무엇을 해도 큰 흥미를 갖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는 했거든요. 학원이야 매달 학원비를 받으면 좋은 건데 학원비를 안 받아도 되니 사실상 학원을 그만 보내는 게 좋겠다는 피아노 학원 원장의 말에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냥 성격이라며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니 제가 예민한 건가 유난을 떠는 건가 했어요. 그대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 친구도 사귀어 종종 분식집에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조금씩 학교에 적응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중3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아들이 외고에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중학교는 그냥 평범한 공립학교였는데 거기서 외고를 가는 학생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의 기대가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은 외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외고를 가지 않겠다는 거냐? 선생님 말로는 충분히 합격할 만하다고 하던데. 외고는 거기 안에서 내신 따기도 힘든 것 같아요. 날고 긴다는 잘하는 애들만 모인 곳이라서요. 그냥 인문계학교 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들은 덤덤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했어요. 외고 합격 현수막을 교문에 걸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아들은 경쟁을 피하려고 외고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외고는 학비가 비싸요. 다 사립이잖아요. 네가 왜 돈 걱정을 해? 아빠도 열심히 일하시고 엄마 분식점도 괜찮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외고 학비 감당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외고에서는 수시로 많이 대학에 가는데 일반고가 외고나 자사고에 비해 밀리지만 수능은 공평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시 생각해서 수능 공부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꼭 학비 아니더라도 외고는 크게 생각 없어요, 엄마. 중3 때부터 철이 들어 말을 어른스럽게 하는 게 참 어떻게 이렇게 속이 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아들이었기에 그 말처럼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족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갔던 남편, 정전이 났던 동네에서 전봇대 전선을 수리하던 남편이 감전사고로 그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앞이 캄캄했어요. 정말 갑자기 세상 모든 불빛이 나간 것처럼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고 눈을 뜨니 아들과 딸이 양옆으로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나눈 인사. 오늘도 수고해라. 잘 다녀와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충격이었지만 사인이 감전이라니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저미는 듯 아파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거,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책임진다고 일만 하다가 떠나버린 듯하여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 그리고 중학생인 딸을 생각하면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 그게 남편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저라도 그 뜻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힘든 시기에 아들은 버텨내었고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을 1년 다니고 군대에 간 아들, 그리고 딸은 20살이 되어
저의 분식집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부모님 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거든요. 저희 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스름돈 3,000원이요. 왜 3,000원이에요? 왜? 맞잖아. 아니, 이상한 누나다. 3,000원이 아니라 3,500원을 주셔야죠. 아줌마, 이 누나가 거스름돈을 적게 주려고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얼마 줬고 뭐 시켰지? 제가 음식을 만들 때 딸이 계산대를 맡곤 했는데 가끔 계산을 틀려서 거스름돈을 잘못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것은 손님이 알아채고 따지니 다시 바로잡았는데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줬을 때는 그냥 말없이 그 돈을 쓱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1,000원 아니면 500원 단위로 다 가격이 되어 있는데 왜 자꾸 헷갈려? 몰라. 나 계산 안 해. 어려워. 그러면 뭘 할 건데? 뭘 배울 수 있어? 김밥 마는 게 나을 것 같아. 튀기는 건 싫어. 뜨거워. 무서워. 그러면 김밥 마는 거 가르쳐 줄 테니 한번 잘 따라해봐. 도저히 딸한테는 계산하는 일을 맡길 수가 없었고 김밥 마는 것, 글을 서빙하는 것, 탁자 치우는 것, 간단한 일을 맡겼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걱정이 되었는데 20살이 넘어서도 이러니 계산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아주 사소하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미심쩍은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 병이 갑자기 녹아버렸어. 뭐? 병이 녹아? 페트병이 흐물흐물 이상해졌어. 영희야, 그렇게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 넣으면 어떡해. 거기에는 뜨거운 물 담는 거 아니야. 왜? 저번에 카페에서 받은 컵에 뜨거운 커피 부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컵에 얼음이 들어있었잖아. 지금은 그냥 뜨거운 물만 부은 거고. 아니, 왜? 똑같이 뜨거운 거 부었는데 이 병은 왜 안 망가져?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일요일 오후 딸과 함께 집에 있는데 집이 서양이라 오후에 햇빛이 너무 들어오는 겁니다. 딸이 손부채질을 하는 걸 보니 더운가 싶어서 커튼을 쳤죠. 더운데 커튼을 왜 쳐? 커튼 치면 안이 더워지잖아. 보온하는 건데 왜 커튼을 쳐? 햇빛이 너무 들어오니까 햇빛을 가려야지. 그래? 커튼을 치면 집이 더워지는데? 일상생활 기본적인 상식에서 종종 저를 당황시킬 때가 많았고 저는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무사히 전역을 했고 복학을 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고 딸은 23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아들이었지만 가족 문제였기에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했죠. 영수야, 엄마 생각에 영희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왜? 영희가 어디 아파? 너 군대 가 있느라 영희랑 떨어져 있었지만 엄마는 영희랑 내내 같이 있었는데 20살 되고 나서 쭉 가게 일도 하는데 아무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지능검사요? 그래. 옛날 어른들이 7푼이다 8푼이다 그랬는데 그게 꼭 10달을 못 채우고 7삭둥이 8삭둥이로 태어나 좀 모자란 애들한테 7푼이 8푼이 농담으로다가 그리 불렀는데 아무래도 영희가 그런 것 같아. 검사를 받아야 하겠지? 좀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정말 네 아빠 그리 돌아가시고서는 너무 사는 게 바빠서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하잖아요. 딸한테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차분하게 아들과 함께 설명을 하는데 딸이 절대 병원에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빠까지 왜 그래?
내가 바보야? 오빠 서울대 다니고 똑똑하다고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오빠가 남들보다 지나치게 똑똑한 거지.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왜 나를 아픈 사람처럼 보는 거야? 엄마도 오빠만 좋아하고 안 똑똑한 사람은 자식도 아니야? 나 병원 안 가. 절대 안 가. 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영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한테는 오빠도 영희도 다 똑같은 자식이지. 똑같이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엄마가 영희 너랑 떨어져 지낸 적도 없고 너랑 매일 같이 지내는데 그거 아니야, 영희야. 거짓말. 엄마는 거짓말쟁이. 내가 작은 거 하나 까먹고 실수해도 막 슬픈 표정하면서 나 눈치 보게 하잖아. 난 어려서부터 수학이 어려웠는데 내가 계산 좀 틀린다고 막 뭐라고 하고 엄마는 내가 가게 일도 열심히 돕는데 서울대 다니는 오빠만 최고지? 영희야, 그건 오해야. 오빠랑은 전혀 상관없어.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영희 잘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지. 나 때문에 아니잖아. 엄마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 어찌나 완강하게 버티고 난리를 치는지 기간을 두고 몇 번을 더 말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멍하고 말이 없기는 해도 하라는 거 곧잘하고 순둥순둥 말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다 컸다고 저리 말을 하네, 엄마. 저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있겠니? 정말 걱정이다. 딸한테 잘해주고 또 딸의 기분이 좋아 보일 때면 슬쩍 검사 이야기를 꺼내는데 딱 병원 검사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를 거부하더라고요. 검사라는 말을 숨기고 재미있는 퀴즈 게임하러 가자고 데리고 나가 간신히 병원 앞까지 갔는데도 또 거기서 병원을 보자마자 도망쳐버리고 그런 줄다리기가 5년 가까이 계속되었어요. 분식집 장사를 계속하며 딸과 보이지 않는 씨름을 하는 동안 법공부에 매진했던 아들은 사법고시 통과 후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남편이 떠난 뒤였다고 해요. 당시 하청 소속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남편이었는데 원청의 책임은 하나도 인정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아들은 검사가 되어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싶어 했어요. 특히 노동 쪽에 관심이 많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들이 목표로 했던 검사가 되기 위해 차곡차곡 한 걸음씩 나아갔고 검사 시험을 통과해 임용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영수야. 네가 정말 검사가 된다니. 아빠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가신 게 마음이 아파요. 너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에 소질 보이고 할 때 아버지가 그랬었다. 영수 뒷바라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영수 큰 인물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여보, 영수 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죠? 당신 아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뤘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음 얼마나 좋았을까? 한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거라 믿었어요. 아들은 정식으로 임용이 되었고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 밥을 해먹이고 그랬는데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아들은 따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검사가 되어 그리 바쁜 와중에도 집에 전화해 저와 여동생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는 효자 아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무렵 20대 중반이 넘은 딸한테서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분식집 일 돕는 거 말고는
달리 다른 걸 하지 않던 애인데 언젠가부터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이고를 앉아있더라고요.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딸이 그동안 저렇게 집중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임이라지만 딸이 몰두하는 게 생겼다고 하니 그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주말에는 외출도 종종 하더라고요. 게임에 빠져 지낸 지 6개월 후 딸이 갑자기 저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 남자친구 있어, 엄마. 나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뭐? 남자친구? 연애를 한다고 영희 네가? 엄마는 여태 몰랐어? 눈치가 없는 거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너 주말에 예쁘게 하고 나가길래 내가 슬쩍 물어봤을 때 너 그냥 친구랑 약속 있다고 했잖아. 고등학교 친구 만난다면서. 친구를 만난 적도 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뭐? 결혼? 얘 얼마나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만났는데. 너 아직 20대 중반 젊은 나이인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늦게 한다고 하는데 뭐가 급해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해. 나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는 사람이야. 이 남자 같은 사람 앞으로도 내 인생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희야, 너 맨날 엄마랑 같이 분식집에서 일했는데 그 남자를 어디서 언제 만났냐 말이야. 인터넷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 게임하다가 알게 됐어. 게임할 때도 우리가 한 팀으로 무척 잘 맞았거든. 그래가지고 쪽지로 대화도 많이 했는데 밖에서 보자고 해서 만났어. 한참 전에. 근데 엄마, 인터넷으로만 대화를 했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 막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나이랑 뭘 다 속였으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닌 거야. 실제로 보니까 더 좋은 거야. 완전히 내 이상형이야.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너무 좋대. 내가 이상형이고 나밖에 없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만나다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집이 센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막아서는 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진지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엄마한테도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후에 분식점으로 딸이 만난다는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신욱이라고 합니다. 영희 씨와는 6개월 정도 알고 지냈는데 참 저희가 관심 분야 취미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잘 맞아서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엄마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떤 나쁜 놈이 순진한 내 딸을 꿰어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멋대로 그놈을 상상했는데 허우대가 멀쩡하고 훤칠하니 또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좋은 남자가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사실 저희 딸이 맹한 데가 있고 달리 보면 순진한 것인데 얼굴은 곱고 예뻤거든요. 우리 딸 얼굴에 반한 것인가. 사실 제 딸을 생각하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치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 이 남자가 아는 건가 걱정이 되었죠.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웬 상상 속의 남자를 말하는 건가 했는데 분식집까지 찾아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딸한테도 잘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군요. 엄마한테 신욱 씨가 인사드렸잖아. 나도 다음 주에 신욱 씨 집에 인사 가려고. 엄마, 신욱 씨도 우리처럼 아버지가 안 계시대. 엄마랑 둘이 살고 있대. 그 집도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사별하신 거래? 사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냐고. 그것까진 모르겠어. 그냥 집에 안 계시대. 멀리 가셨대. 사별인지 이혼인지 집마다 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너무 꼬치꼬치 신문하듯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문은 검사인 우리 아들이나 하는 것이지 제가 할 건 아니었으니까요. 딸은 그 다음 주에 그 남자 집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찌나 표정이 밝은지 전 우리 딸이 태어나 그때만큼 기분이 좋고 행복해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신욱 씨 엄마 되게 좋으셔. 엄청 친절하고 그리고 착해. 천사 같은 분이야. 그래? 그 집 어머니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나보고 엄청 착하대. 뭐라더라? 요새는 여우 같은 애들이 많은데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순하고 심성이 고운 게 제일로 마음에 든대. 그리고 나 분식집에서 엄마 도와서 일한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분식집을 그리 오래 했냐면서 얼마나 손맛이 좋고 음식을 잘하면 오래 장사를 하냐고. 나도 엄마 닮아서 요리를 잘하겠다고. 그것도 참 좋다고 하셨어. 아주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 같구나. 뭐 보태서 말한 것은 아닐 테고 푸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영희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나? 거봐, 나 기억력 좋아. 똑똑하지? 이제 나 바보로 생각하지 마. 엄마, 난 평범한 사람이야. 남들은 내가 착해서 좋다고 하는데 엄마만 맨날 나 걱정하지? 엄마가 걱정하는 건 영희가 엄마 딸이니까 아끼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엄마는 우리 영희가 행복하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딸은 아주 연애에 푹 빠졌습니다. 분식집에 남자친구인 청년이 가끔 놀러왔고 딸 역시도 예비 시댁인 집에 자주 놀러 가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가는 게 피해라도 끼칠까 염려스러워 물어봤지만 그 집에서는 아들만 키웠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좋다며 올 때마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매번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딸이 그 시댁에 간다고 할 때마다 과일이며 이거저거 챙겨주었어요. 연애를 하면 예뻐진다더니 그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더라고요. 원래도 얼굴이 고운 딸이었지만 꾸미고 하니 제 딸이지만 참 예쁘더라고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을 때 말을 하니 놀라더군요. 영희가 누구를 만나요? 어떻게?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영희도 제 짝을 만났나 보더라. 세상이 좋아지니 남녀가 만날라 치면 그렇게도 만나네. 엄마가 만나보셨어요? 괜찮은 사람인지? 벌써 몇 번이나 만나봤지. 분식집에도 자주 놀러오는걸?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게 꼭 젊을 때 네 아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괜찮은 총각인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결혼이요? 그래. 영희가 결혼하고 싶대. 그 남자는 그 집에서는 영희 잘 알아요? 엄마가 걱정하는 그 부분. 그것도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건 중요한 거니까 숨기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 어렸을 때부터 느리고 좀 그런 구석이 있었다고. 나이 들면서 차차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보통 사람 같지 않게 행동을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데 괜찮겠냐? 그리 말을 했는데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 그걸 다 안다고요? 그렇대. 그냥 처음에 순박하고 순수하구나 그랬는데 왜 오래 만났는데 모르겠어. 가끔 상식 밖의 행동을 당연한 듯 하는데. 근데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참 착한 게 그냥 영희 자체를 좋아한다고, 사랑하고 많이 아낀다고. 부족한 것은 하나하나 가르치면 되고 사는데 큰 문제 없다고. 부족한 거 서로 메워주며 사는 게 부부 아니냐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다 있네요.
아무튼 엄마도 걱정이 많았을 텐데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그 사람 말처럼 잘 살면 엄마 한시름 놓지. 너는 별일 없지?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런데 무척 바빠요. 검사도 일반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책상에 결제해야 할 서류 한가득 쌓여있고 사건 기록 꼼꼼하게 읽고 뭐 처리하다 보면 저녁은 아주 금방 지나가요. 먹는 건 잘 챙겨 먹고 사니? 아, 혼자 사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 괜찮아요, 엄마. 주변에 맛있는 식당도 많고 혼자서 밥도 잘 먹어요. 어딜 가도 엄마 밥보다 맛있는 밥은 없지만 조금 한가해지고 하면 갈게요. 그래, 아들. 바빠도 건강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말고. 참, 몇 개월 뒤랑 한참 남았기는 한데 그래도 상견례는 올 거지? 그 집도 아버지가 안 계시대. 그래서 아들이랑 엄마 둘만 나온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면 좋겠구나. 시간 내볼게요. 아들 말을 들으니 검사도 아주 업무 강도가 높은 직업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서 딸을 불러 물어봤어요. 영희야, 네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그 예비 시어머니한테 오빠 이야기도 했니? 오빠? 오빠 이야기 뭐? 그러니까 네 오빠가 검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안 했는데? 정말? 아,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 몰라. 오빠 있는데 그냥 멀리서 일한다고 했어. 무슨 의도로 말을 안 한 건진 모르지만 아마도 예전부터 오빠가 똑똑하다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있던 터라 검사라고 하면 비교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혹시나 딸의 오빠 되는 사람이 검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일부러 뭘 노렸나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제 오빠 직업을 말을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옷도 새로 해서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딸은 오전부터 일찍 움직였는데 상견례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 네, 예약했습니다. 우리 사위 최신욱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나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따라 예약룸에 갔죠. 아들은 화장실에 들린다고 했거든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예약룸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찰싹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예비 시모가 반팔 블라우스를 입은 딸의 팔 쪽으로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인연, 제대로 못해? 영희야,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딸한테 손찌검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이런 고급 식당에 모기가 다 있네. 모기를 잡으려다가 그런 건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오해라니? 처음에는 허둥지둥하던 예비 시모라는 여자는 이내 눈빛이 싹 달라지더니 저한테 그럽디다. 솔직히 사부인 되시는 분도 딸이 어떤지 아시지요? 많이 가르쳐야 하는 애인데 아주 찬 실수가 많아요. 내가 오기 전에 뭘 맡겼는데 오는 길에 그걸 잊었다지 뭡니까? 아유, 예쁘다 예쁘다면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거는 뭐. 사부인께서 친직에 가르쳤어야 하는 건데 내가 가르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는 순간 마침 우리 아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예약룸으로 왔어요. 아들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예비 사부인 그 여자가 아주 우리 아들 앞에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하는데 사부인 그 여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김영수 검사가 여기를 어떻게... 우리 아들을 아세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미처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아들에게 조금 전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아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금 자세를 낮춰 오해였다고 앞에서 한 말도 날이 더워 헛소리를 한 거라며 재차 사과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우리 아들을 거의 저승사자라도 본 마냥 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 남편 우리 딸이 시부라는 사람이 없다고 아들이랑 어머니 둘만 산다고 했었거든요. 이혼인지 사별인지 몰랐는데 멀쩡히 살아있더랍니다. 하지만 멀쩡히 돌아다닐 자유가 없는 곳에 있었죠.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와서 아들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기억나요? 발령받고 얼마 안 돼서 맡게 된 사건이라서요.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네요. 뭐? 예비 시아버지가 감옥에 있다고? 얘는? 시아버지는 무슨 시아버지야. 그런 중요한 걸 속이고 결혼을 진행시키려고 하다니. 아버지가 그냥 집에 없는 게 아니라 사기죄로 깜빵에 있다잖아. 네 오빠가 담당한 사건이고 네 오빠가 직접 재판에서 구형을 한 사건이란다. 아이고, 아우, 기가 막혀서 내가. 그 집 아버지가 집을 떠나 멀리 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느라 집에 없는 거였죠. 남편의 재판을 갔던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형량을 구형한 검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설마 그 검사가 우리 딸의 오빠라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 그 검사를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 뒤부터는 아주 그 여자랑 아들 둘이 쌍으로다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연락이 오더군요. 사부인, 오해가 있으셨어요. 우리 영이 저리 얼굴도 곱고 예쁜데 조금 굼뜨고 그런 게 제 마음이 아팠거든요. 다 영희를 딸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가르쳐보려고 그랬던 거지 다른 마음은 없었네요. 김영수 검사가 영희 오빠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영희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은 이 부족한 저의 잘못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쪽 남편 형량 구형한 검사라고요. 검사 집안에서 범죄자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 게 지금 말이나 돼요? 어쩌면 그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일륜지 대사인 혼인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아휴, 뻔뻔해라. 그리고 딸이라면 그렇게 안 하지요. 어디 남의 집 귀한 자식 몸에 손을 함부로 올립니까? 이게 다 우리 영이 구해내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네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딸한테도 그쪽 아들이 매달렸지만 딸도 마음이 딱 굳었더라고요. 시모라는 여자가 처음엔 잘해주더니 점점 하나하나 잘못을 지적하면서 꿀밤을 때리고 그래서 사실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당연히 그 남자와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자기를 생각하는 가족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았죠.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하더군요. 그 판정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딸이 스스로 부족한 것을 받아들였고 열심히 언어치료 및 인지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을 때에는 부모 혹은 주변 사람과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와 아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희야,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엄마와 오빠는 너를 사랑해. 넌 소중한 보물이야.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열심히 치료받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엄마, 오빠, 고마워. 내가 고집을 피운 바람에 늦었지만 열심히 할게. 나는 엄마의 소중한 딸이고 또 오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비록 딸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 일을 모두 겪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딸이 그래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전히 딸은 저와 함께 분식집일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하나하나 발전해가는 모습. 부족하지만 저한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딸이랍니다.